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참모진 개편과 함께 국정쇄신을 위한 개각도 함께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11년 만으로 야권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원칙에 따르면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화천 북한광에 유기한 피해자는 현역 군 장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군무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당 지지율은 오르는 지지율 따로 현상이 있어 왔지만 당에서 아무런 해법도 나오지 않아서일까요? 이젠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로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당 지지율까지도 함께 추락하고 있습니다. 장고에 들어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윤 대통령은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소상히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국정쇄신용 개각 등의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민주화 이후 대통령 가족 문제나 비자금 사건 등이 터질 때마다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 요구는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야당 대표가 아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당장 이번 해외 순방 때부터 김건희 여사가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친한계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뉴스7 오늘은 정태진 기자의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가 공개될 때부터 침묵으로 일관했던 한동훈 대표가 나흘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작정한 듯 내놓은 첫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등 주말 사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겁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MBN에 용산에 여러 차례 사실관계 설명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수습책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는 독단적 국정 운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국정쇄신용 개각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한 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즉시 중단을 거듭 요구한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장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명씨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 한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인원을 보강해 더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치 브로커 한 사람에게 휘둘려 정치가 길을 잃고 그가 내뱉은 말의 조각들을 붙잡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까지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개각 쇄신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대표의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놓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정작 특검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친한계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만은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였죠. 대신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얘기를 또 꺼내 들었는데 민주당은 김 여사 특감에 대해 이미 죽은 카드라고 했었죠.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특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어서 최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씨를 정치 브로커로 규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끝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별감찰관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선 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법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 정도를 임명하는데 머뭇거리는 모습 보이면 보수는 공멸할 겁니다. 사실상 특검 대신 특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입니다.
국민 눈높이와 야권의 탄핵 공세 차단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대표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민주당 주도의 김 여사 특검법 수용에 반대하면서 얻는 차별화도 챙기는 셈입니다. 반면 야권의 특검법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에 따라 특검에 적극 협조하라며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한 대표의 책임감만 남았다며 특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책 성과와 개혁 추진에 대한 대국민 소통에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우회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힌 겁니다. 이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개혁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 총리 주례회동에서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연내에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책실과 안보실이 4대 개혁과 외교안보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에 우회적인 거부의 뜻을 밝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막연한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민들의 걱정을 잘 듣고 있다며 이달 말쯤 한 대표의 요구를 비롯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지지율 하락 등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해왔다며 윤 대통령이 결심하고 실행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 시점은 미국 대선 등 외교안보 현안과 이달 중순 다자외교 일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 11년 만. 하지만 야당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그러니까 친한계 내에서도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상에 오릅니다. 매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던 관행이 11년 만에 깨졌습니다. 한 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소화하지 않은 데 대해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의 불참이 아쉽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국회와의 관계는 경색되고 예산안 처리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정치부 이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실 쇄신을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더 세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독단적 국정 운영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실을 더 강하게 압박했고요. 지금은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닙니다. 취임 전날 이 당선인 신분에서 나눈 통화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실과 일부 친윤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이나 탄핵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대표 오늘 공개 발언에서 탄핵이라는 직접적인 단어 사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헌정 중단을 막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엔 야당이 말하는 하야, 탄핵, 또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도 들어있다는 게 친한계 설명입니다. 이 김 여사 특검법에는 친한 내에서도 여전히 부정 여론이 높습니다. 일부 여당 지지자들이 이 대통령의 각을 세우고 있는 한 대표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도 부담인데다 이 실제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여론에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감지됩니다.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둔 야당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가 쇄신 조치를 언급하면서 그 데드라인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재명 대표 그 선고일 이전에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 대신에 시급한 상황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그런 그림은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다만 가능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도부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대통령의 직접 설명과 사과, 해외 순방 전에 이뤄져야 된다. 즉 이번 주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김건희 여사 역시 이번 순방부터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 조치는 당장 보여줘야 국민들이 향후 국정 운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미 대선이나 외교 일정 등 외생 변수와 연계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같은 변화가 신속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들었지만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뭐 별로 얘기가 없어요. 기류 변화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번 달 말에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대통령실 설명에 이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늦다고 했습니다. 집이 화재가 불이 나서 헐헐 타고 있는데 나중에 일주일 뒤에 내가 물 갖고 올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은 쇄신 요구가 개파를 불문하고 여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는 건데요. 친윤 행보를 보여왔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 성찰의 메시지를 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실의 조치를 오늘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9%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특히 TK는 이것보다도 낮은 18%였습니다. 수습이 늦어질 경우 이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번지고 있는 겁니다. 예, 유호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11월을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달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명태균 의혹 진상조사단을 띄운 데 이어서 의원들은 단체 비상행동에 돌입하기로 했고 상임위에서 특검법 추진도 본격화했거든요. 탄핵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대놓고 하는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 통화 녹음 공개로 확산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분노에, 국민의 명령에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한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인 법 심사 과정에 착수했습니다. 또 특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 성격으로 앞으로 열흘가량 국회에서 비상행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출범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대놓고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추진 등에 대해 지금은 김 여사 특검법에 집중할 때라면서 대통령 거취 등은 이후 과정을 보고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서울역 집회에 이어 추가 장외 집회도 검토 중인 가운데 대여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연하게 휴대전화를 없애겠다고,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넘겼다는 소식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그런데 명 씨가 넘긴 건 휴대전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저장 장치인 USB도 함께 처남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의 처남 이모 씨가 근무하고 있는 경남 창원의 한 사무실입니다. 명 씨에 대한 검찰의 첫 압수수색이 있기 엿새 전이었던 지난 9월 24일, 명 씨는 처남 사무실로 찾아와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명 씨의 휴대전화와 USB가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MBN이 명 씨가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없애려 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당시 USB도 함께 없애려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이 씨가 명 씨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은 뒤 심란한 표정을 짓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씨가 출근할 때 가지고 오지 않았던 봉투에 무언가를 담아 사무실을 빠져나오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검찰 진술에서 휴대전화를 봉투에 넣어 버렸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명 씨가 증거인멸교사를 한 증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파기했다고 진술한 것은 명 씨의 증거인멸교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단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명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고 불태워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휴대전화와 USB 등을 어딘가에 숨겨놓았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생중계해달라. 재판 모습을 생중계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로 해달라고 국민의힘이 오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이 대표의 1심 선고 그 생방송 중계를 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오늘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국민의 알 권리와 본인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서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재판은 자체가 비공개가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이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전국이 명태균 녹취로 뒤덮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욱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8년 4월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생중계에 결정되자 알 권리보다는 지금의 민주당처럼 인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표의 선고 생중계로 전국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법원 내규에 따라 생방송은 피고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가 없어도 공익 차원에서 재판장이 직권으로 중계를 결정할 수 있는데 다음 주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상황이 바뀌는 거 보면 참 희한하기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지난달에도 만났었는데 또 만난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국회를 찾아서 여야 당대표를 만나는 형식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 대표가 직접 최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신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을 최대한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면서 국정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쥐려 한다는 관측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세상을 선도하고 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 해야 될 몫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신속하게 이행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떡값, 삭감. 잠깐만요. 정말 떡값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떡값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오늘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감사원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정조준해서 떡값이라고 칭했습니다. 떡값은 흔히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휴가금을 의미하죠. 그렇죠. 민주당은 기밀 수사 등에 쓰이는 특활비가 검찰의 쌈짓돈이 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보복 삭감이라고 맞받으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이나 검사들이 격려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전액 삭감돼야 할 것입니다. 특정 수사를 이유로 정말 필요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사 경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저는 보복 표적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도 결국 정쟁의 장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금투세 시행을 놓고 침묵을 지켜오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투세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건데 야당에서는 금투세 시행에 찬성이 많았던 만큼 어수선한 때를 골라서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당장 민주당이 스스로 당론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로 결정이 위임된 지 한 달 만에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원칙을 따지면 시행이 맞다면서도 금투세로는 도저히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에 앞장섰던 당내 진성준 의원도 지도부 의견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장 민주당 안에서조차 당론으로 추진하던 정책을 아무 조건 없이 폐지했다며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심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시행도 전인 금투세를 폐기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건 자기 모순적이라거나 중도 확장을 의식했다며 보다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입니까? 금투세 폐지는 깊은 고민은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입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상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언에 대해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이 영향으로 코스피는 1.83% 오른 2,588.97의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코스닥 지수는 3.43% 오른 754.0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경찰에 정식 입건됐습니다. 제주도 불법 숙박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번 달 안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경찰이 문다혜 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묵었던 투숙객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혜 씨는 2021년 6월 본인 명의로 사들인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대신 영업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영등포구청의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의 고발장, 국민신문고 진정을 접수하고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숙객이 직접 작성한 후기로 미뤄볼 때 다혜 씨는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기였던 2020년 3월부터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월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언급했는데 다혜 씨의 행보는 정반대였던 셈입니다.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에도 최소 6건의 후기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투숙객이 어떤 경위로 숙박했는지, 실제 투숙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하면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본사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혜 씨는 제주 한리읍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다혜 씨 측에 소환 날짜를 통보했고 출석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에 유기한 범인은 현역 국군 장교였습니다.
숨진 여성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었는데 말다툼 도중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왜소한 체격에 검정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남성.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 물속에 숨긴 범인입니다. 중령 진급을 앞둔 30대 중반의 엘리트 현역 군 장교였습니다. 피해자랑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유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숨진 여성은 경기도 과천 모 부대에서 범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33살 군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임기 만료를, 살해 남성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자신의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날 밤 9시 인근 공사장에서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했고 꼬박 하루가 지난 뒤 강원도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버렸습니다. 화천은 10여 년 전 범인이 근무하던 곳이어서 주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담은 봉투가 떠오르지 않도록 돌을 채워 넣었지만 강가에서 사용한 청테이프는 미처 치우지 못했습니다. 수색 도중 발견한 청테이프에서 지문을 채취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 하루 만에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19시 12분 서울 소재 모 역 앞에서 긴급 체포를 하면서 범행을 자백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휴대전화로 결근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과 사체 손괴와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이번 대선은 역대 이런 대선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드라마틱했죠. 현직 대통령의 대선 후보 중도 사퇴부터 피격까지 때마다 지지율은 출렁였고 몇 달 사이 판세는 엎치락뒤치락, 지금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송지영 기자가 가장 극적이었던 현장을 골라서 모아봤습니다.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도중 들린 이 소리는 진짜 총성이었습니다. 몸을 숙인 트럼프는 피범벅 상태로 금세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이 한 장면으로 보수는 똘똘 뭉쳤고 기사회생한 트럼프의 승리로 분위기는 기울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대선 TV 토론에서 대패하고도 버티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중도 사퇴했습니다. I've given my heart and my soul to our nation, like so many others. I've been blessed. 바이든의 바통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을 넘어 최초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해리스의 등장에 분위기는 일순간 역전됐습니다. We are not going back. 최종 후보 해리스와 트럼프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난 9월 TV 토론에서 맞붙었고 해리스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 현재까지도 판세는 초접전 양상입니다. 미국 최초 여성 대통령의 탄생인가, 전직 대통령의 파격적 복귀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부 경합주를 향해 흑인 유권자들에게 투표로 행동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연일 발언이 거칠어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도 선거 사기 이슈를 꺼내면서 자신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총격을 당해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대선을 목전에 둔 해리스 부통령은 북부 경합주와 흑인 유권자 표심에 집중했습니다. 미시간 최대 도시 디트로이트의 한 흑인 교회를 찾아 예배하고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행동이 필요하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또 연일 선거 사기를 거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술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In particular, people who have not yet voted, to not fall for his tactic. The systems that are in place for this election in 2024 have integrity.
They are good systems.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도 선거 조작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유세 지역이었던 아이오와에서 근소하게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가짜 여론조사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4년 전 백악관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유세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총격을 당해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And I have this piece of glass here, but all we have really over here is the fake news, right? And to get me, somebody would have to shoot through the fake news. And I don't mind that so much, because I don't mind. 미 대선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백악관은 물론 백악관에서 4km가량 떨어져 있는 해리스 부통령 관저에도 경호 펜스가 설치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승부의 터널을 지나 이제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을 맞을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 대선일이 바로 내일이지만 유권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후보로 뽑아줄 그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마다 최다 득표자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전원을 가져가게 되기에 총 득표수가 많아도 질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선거의 특징을 윤지원 기자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는 48.2%, 트럼프는 46.1%를 얻었습니다. 우리 선거제도라면 힐러리가 이긴 게 되지만 대통령은 트럼프가 됐죠. 이유는 바로 미국의 독특한 승자 독식의 선거인단 제도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투표용지를 볼까요? 우리 투표용지처럼 후보들의 이름이 인쇄돼 있고 이 유권자 역시 지지하는 후보에게 기표합니다. 하지만 이 한 표는 우리처럼 후보에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대신 뽑아줄 선거인단에게 갑니다. 이 선거인단은 다음 달 17일 모여서 유권자들이 선택한 후보를 선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거인단을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갖는 게 아니라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쪽이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갑니다. 승자 독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다시 볼까요? 지난 대선 캘리포니아주에서 바이든이 63.5%, 트럼프가 34.3%를 득표했지만 선거인단 55명은 모두 바이든이 가져갔습니다. 트럼프는 0명이었습니다. 50개 가운데 2곳, 네브래스카와 메인주를 제외한 48개 주에 이 승자 독식 제도가 적용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내일 본투표를 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승리를 하더라도 언론들은 트럼프가 졌다고 보도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의 귀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전 세계가 미국 대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와 뉴스 추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땅덩어리 한국의 98배라더니 이 선거를 하는, 투표를 하는 시간도 엄청나게 길다면서요. 24시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본토에만 시간대가 4개나 걸쳐 있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순차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즉 동쪽에서 투표가 끝나서 개표 중인데 서쪽은 한창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낯선 풍경이죠. 우리 시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내일 오후 2시 미국 동부 광산 지역인 딕스빌 노치에서 투표가 시작되고요. 모레 오후 3시 알래스카를 마지막으로 투표가 종료됩니다. 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유명한 배우죠. 줄리아 로버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 몰래 투표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영화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목소리로 출연을 한 해리스 홍보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Any way you want. And no one will ever know. Did you make the right choice? Sure did, honey. Remember, what happens in the booth stays in the booth. 남편 몰래 투표하라는 이런 뉘앙스에 그렇지 않아도 심상치 않았던 젠더 논쟁, 불이 붙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And have a nice life and provides for the family, and then she lies to him saying, "Oh yeah, I'm going to vote for Trump," and then she votes for Kamala Harris as her little secret in the voting. 심지어 그 경합주 일부 여자 화장실에서는 남편과 남자친구가 해리스에 투표한 걸 알 필요는 없다는 쪽지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안 그래도 경합주에서 해리스 지지율이 뒷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영상과 쪽지 운동 때문에 반발한 보수층 남성이
막판 집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쪼개지고 분열할수록 선거 당일 폭력 사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방탄조끼에 저격수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그 경호 펜스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지난 대선 당시의 의회 난입 폭력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근처 가게들은요, 이미 나무 판자로 유리창을 막는 등 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정도로요. 엄청난 인파가 개표소로 진입하려고 했던 디트로이트는 창문을 방탄 유리로 교체했습니다. First floor windows with bulletproof windows. We have updated our security camera system. We have updated the number of security plainclothes as well as 네, 또 일부 투표소에는 방탄 조끼를 입은 무장 인원과 저격수를 배치하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야, 미국 투표는 투표날 풍경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홍수로 인해 최소 217명의 목숨을 잃은 스페인에서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가 10시간이 넘어서야 발송이 됐다니 말 다했죠. 성난 시민들은 수해 현장을 찾은 국왕 부부에게 진흙을 던지고 살인자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의 고성이 이어지고 국왕을 애워싼 경호원들은 날아오는 진흙과 돌들을 막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산과 온몸을 동원해 막아보지만 국왕의 얼굴과 옷은 어느새 진흙투성이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홍수 피해 현장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8시간 동안 1년치 비가 쏟아지며 51년 만에 대참사가 벌어졌지만 정부의 늦장 대응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페인 기상청이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한 후 약 1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 안전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발송한 문자 내용도 모든 종류의 이동을 피하라는 모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는 재해 대응과 관련해 과실을 살펴보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군인과 경찰 10,000명을 추가로 파견해 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전쟁은 당사국엔 비극이지만 어떤 나라에는 뜻밖의 이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비슷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다른 열차길이 다 막히면서 중국이 물류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시안 국제 고속철역 하역장이 컨테이너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출발을 앞둔 고속철을 정비하는 직원들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시안은 철도 물류의 중심지로 꼽힙니다. 이곳 시안 물류센터에 많은 화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모이는 화물들은 유럽 222개 도시로 각각 출발하게 됩니다. 최근 2역에서 하루에 유럽으로 출발하는 열차는 평균 16대, 올해 들어 9월까지 4,000대가 넘는 열차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整整花费了7年时间，我们才开行了4000列，但是我们现在只用了9个月，4000列。 물류량 폭증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길이 대부분 막히면서 시안에서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노선이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这个影响肯定会有，因为它必然是陆路通道，是经过很多的国家，但是我们相信，就是风险和机遇并存。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빠른 속도로 편입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 우리나라도 물류 다각화 측면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지난달 북한이 남북을 잇는 도로인 경의선과 동해선을 완전히 폭파했죠. 폭파하고 나서 뭘 하나 했는데 전차가 가동하지 못하게 콘크리트로 구덩이를 만들고
흙으로 산까지 쌓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이 구덩이를 메우고 얼마든지 남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폭파에 이은 보여주기식 쇼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발과 동시에 연기와 파편이 치솟고 카메라 화면이 크게 흔들립니다. 지난달 북한이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도로를 폭파하는 모습입니다. 폭파 이후 북한이 해당 지점에 전차 기동을 막는 구덩이인 대전차구에 이어 흑산까지 만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동해선 대전차구는 좌우 160m, 남북 10m, 깊이 5m고 흑산의 높이는 11m로 파악됐습니다. 경의선 대전차구는 이와 크기는 비슷하지만 깊이가 3m 정도로 더 얕았습니다. 지난 1일엔 나무를 심은 흑산에 인공기를 꽂은 뒤 당일에 곧바로 뺀 특이한 움직임까지 포착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동해선과 경의선에 각각 하루 300에서 400명 인력과 중장비가 투입돼 작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연결을 완전히 차단했단 보여주기식 공사로 북한이 남침할 때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대전차구를 메우고 남침 루트를 만드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군은 해당 지역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은 공사를 모두 완료했고 해당 지역에서 작업하는 병력도 없는 상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그동안은 여름날 무더위에 선물인 양 전국에 나들이 하기 좋은 맑고 선선한 날씨가 펼쳐졌었죠. 그런데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일부 지역은 최저 기온이 사실상 영하권에 머물겠고 눈도 내려 쌓일 거라고 합니다. 이상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곱게 물든 단풍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바람에 날린 낙엽이 비처럼 쏟아지고 하늘은 맑고 청명합니다. 서울은 최고 기온 18.3도를 기록하며 나들이 하기 좋은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휴가 쓰고 나왔는데 내일 추워진다 해가지고 마지막 가을 풍경 좀 보려고 남산에 왔습니다. 하늘 되게 맑고 날씨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밤부터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입동 추위가 찾아옵니다. 아침에 서울이 5도, 파주는 2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중국 북부의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국내로 들어온 탓입니다. 기상청은 갑작스런 기온 하강에 중부지방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5일 화요일 밤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1000m 이상의 높은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최대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다 금요일 낮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보험 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죠. 여기에 보험 설계사까지 연루됐다면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되고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십억 원어치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 설계사와 의사가 붙잡혔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의사는 잘 구속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의사도 구속이 됐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의 한 병원입니다. 경찰은 최근 허위 진단서를 발행한 혐의로 이 병원 대표 원장을 구속했습니다. 보험 설계사 일당과 짜고 21개 보험사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37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고 검사비를 챙긴 혐의입니다. 특정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좀 과도하게 발급이 된 게 저희 쪽에서 이제 사기 행각에는 가짜 환자 수십 명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장이 구속된 병원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모집된 가짜 환자를 상대로 아픈 연기를 하도록 사전에 교육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뇌나 심혈관 같은 고액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했습니다. 한 보험 설계사는 어머니와 누나, 아내까지 동원해 5억 7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질병 특성상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하지만 병원 측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원장님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 먹고 소비를 들려오면은 방법이 없어요. 경찰은 보험 설계사와 의사 등 4명을 구속하고 42명을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주거 난민으로 몰리는 대학생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대학들이 값싸고 깨끗한 기숙사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허다합니다. 앞으로는 대학 평가지표에 주거 환경 개선 노력이 신설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 대학들이 그동안 기숙사 개선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기도 한 거죠. 주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요.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기숙사에 바퀴벌레 떼가 출몰했다며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기숙사를 버려진 곳이라고 말한 게시자는 최소한 청결은 유지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대학 기숙사 대신 밖에서 방을 구하면 치솟는 주거비가 부담입니다. 월세 포함해서 한 15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대학의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려 해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사립대는 기숙사 건립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가 소란 끝에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대학 기숙사 제도 개선 권고안을 의결해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기숙사의 비중이 전체의 43%에 달하고 주거 환경과 관련해서는 방음, 냉난방, 벌레, 곰팡이 문제 등뿐만 아니라 공용시설의 크고 작은 고장 등 독립생활 공간 비율과 노후 기숙사 지표를 평가 인증 기준에 신설해 대학이 실제로 개선에 나서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대학 평가 항목에 기숙사 항목이 있어요. 거기는 현재는 기숙사 수용률만 들어가 있어요. 대학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하려고 하겠죠. 권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숙사에 신청이 몰리면 소득과 이동거리에 따라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최근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양육비 미투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비롯한 정부 대책에도 그칠 줄 모르는데요. 정부 대책이 미흡하니까 그런 거겠죠. 결국 이런 삭발시까지 나왔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해 벌금형이 확정된 양육비 단체 대표. 벌금 내기를 거부하고 차라리 구치소에 가겠다며 삭발까지 했지만 행여 아이가 볼까 눈물을 간신히 삼킵니다. 저는 20년 동안 29번 소송을 해도 27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아이 아빠가 감치가 4번이나 됐어요. 끝에 이제 저희 아이 생각하니까 좀 눈물이 났습니다. 26살 된 아들이죠. 강 대표는 남부구치소에 8일 동안 수감될 예정입니다. 사법부는 앞서 지난 1월 신상 공개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도 공익보다 사적 제재 위험이 크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양육비 미지급 대책에 신상 공개가 유일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양육비 피해자들 중에 거의 절대 다수는 이게 사적 제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미투 사건인 학교폭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육비 미지급자는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지만 이들이 밀린 돈을 모두 준 경우는 고작 4%에 그칩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역시 매달 20만 원의 낮은 수준입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생색내기용 지원 대신 국가가 양육비를 사실상 전담하고 미지급자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줘 회수하는 대지급제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지금 양육비와 관련된 재반 법률은 많은 재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복리 후생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대지급제를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이미 국회에서 대지급제 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정치권도 양육비 문제에 한 걸음 더 다가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가격이 오른 만큼 금은방 상인들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울상입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그나마도 골드바 수요만 있거든요. 보통 세공비 같은 걸로 이윤을 남기는데 반지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는 찾는 이도 없습니다. 경제기자 M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의 한 도매상가입니다.
가뜩이나 불경기 탓에 가게가 썰렁했는데 최근엔 손님 발길이 더 끊겼습니다. 금 1kg 가격이 연초 대비 47% 상승해 한돈에 5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릴 정도로 치솟으면서 예물과 돌반지 등을 찾는 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한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봐야죠. 예물을 거의 하지 않고 어쩌다가 한다 그러면은 이제 순금 일부를 하는데 그나마 양이 대폭 줄었어요. 시세를 모르고 금은방을 찾은 손님들도 가격을 듣고 놀라기 일쑤입니다. 가격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들어왔는데 이제 관심 없어졌어요. 취재진이 찾은 한 금은방 상인은 금반지에 붙은 다이아몬드를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장신구 수요는 줄어들지만 금값은 더 오른다는 전망에 가격이 보장되는 골드바를 만드는 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금을 이렇게 해서 이제 금을 순금으로 바꿔온단 말이에요. 팔든지. 투자의 의미로 되팔 수가 있기 때문에 골드바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꽤 있는 반면에 금반지, 금팔찌 등 금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세공비라든가 분송료에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금 거래대금은 2조 원에 육박해 지난해 거래대금을 이미 뛰어넘을 정도로 금 투자 인기는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골드바 투자자만 이익을 볼 뿐 소소하게 반지나 목걸이를 사고 파는 서민이나 세공비가 주 수입원인 금은방 상인은 그저 쳐다만 보는 신세가 됐습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기침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영유아에게 특히 치명적이라는 백일해가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환자가 100배나 늘었거든요. 나는 어릴 때 예방접종을 했으니 괜찮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영구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은 백신을 재접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아기 만지거나 얼굴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던데 100일의 접종은 다 안 했다고 하셔서 걱정돼 조마조마해요. 최근 개그맨 박수홍 씨 아내 김다예 씨가 아이의 SNS에 올렸던 글로 사진사의 얼굴을 가리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다만 김 씨의 걱정이 기후만은 아닌데 올해 백일해가 사상 최대 유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백일해 환자는 올해에만 3만 명 가까이 발생했는데 작년보다는 100배, 지난 20년간 환자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9배나 많습니다. 백일해는 전염성과 증상이 심해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100일간 기침한다고 백일해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심한 기침과 함께 기침 후 구토, 흡하는 특징적인 숨소리를 동반합니다. 한번 걸리거나 백신 접종 시 영구 면역이 생긴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예방접종을 모두 마쳤더라도 필요할 경우 성인 이후 백신을 다시 맞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나 영유아의 접촉이 많은 이제 직업군이라던가 고위험 환자들을 많이 보는 직업군의 경우에는 이제 10년마다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특히 임신부의 경우에는 매 임신마다 접종을 하도록. 또 의료진은 중증 위험이 큰 면역 저하자나 고령층도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눈이 돼주는 점자의 날입니다. 길바닥에 깔려있는 올록볼록한 노란색 점자 블록이 도입된 지도 벌써 20년을 넘었는데 재구시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바르게 설치된 건 4%에 불과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홍서준 씨는 8년째 지하철을 이용해 직장까지 도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직장으로 가는 점자 블록이 3년간의 민원 끝에 설치돼 겨우 불편함을 덜었지만 점심 식사나 산책하러 공원에 가는 길은 막막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이게 파손된 데죠. 점자 블록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기준에 맞지 않는 규격과 재질 때문에 분간이 어렵고 도중에 끊겨 자전거 도로로 들어서기 일쑤입니다. 점자 블록 위를 안전하게 따라가다가 킥보드하고 충돌해가지고 실제 넘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한 몇 주 고생을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일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전거 뒷바퀴에 점자 블록이 가로막혀 있고 지하철 개찰구로 들어가는 길목도 카펫에 가려져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쓰레기 배출 구역이 겹쳐 낮부터 쌓인 쓰레기로 저녁에는 점자 블록을 아예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버스 정류장을 가기 위해 건너야만 하는 도로입니다. 횡단보도 앞에도 점자 블록이 없고
음향 신호기 버튼 위치를 알려주는 점자 블록도 없습니다. 지난해 전국 7천여 개의 점자 블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대로 설치된 곳은 4%에 불과했습니다. 77%가 잘못 설치돼 있었고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19%에 달했습니다. 점자 블록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는 법안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됐지만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도심 건물, 도로 환경 이런 데까지는 사실 없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거점 공간을 좀 지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 작업을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점자 블록.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내일은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5도, 철원은 2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간 지역으로는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또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때문에 낮에도 종일 쌀쌀할 텐데요. 중부지방은 서울과 춘천이 14도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도 전주가 16도, 부산은 20도로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입동인 목요일에는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후 기온은 올라서 오는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